져가지고 정말 하와이 또 왜 갑니까? 하와이는 인도 태평양 사령부를 꼭 가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시아 옛날 이름이 아시아 태평양 사령부인데요. 네. 저한테 3번이나 초청한 거 저도 안 갔습니다. 그거 그냥 보통 교수들이나 네. 국제정치 교수한 데를 한번 시찰하러 오라는 거고요. 저는 안 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남해 항공모함에 올라가서 선글라스 끼고 뭐 하는 겁니까? 저 그거 초청하는데 안 갔어요. 왜 제가 그 미국의 군사력의 상징인 그곳에 그것도 남의 배에서 자기 배처럼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뭘 보여주고 싶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선글라스 끼고 이렇게 미국을 우리가 통솔할 수 있다라는 뭐 주장을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거 우리 전 국민이 알고 있는 것이고요. 미국에 지금까지 호구짓을 계속해온 정부가 거기 가서 위세를 뜨는 거는 과거에 일본의 제국주의에 등에 얹혀서 마치 내선 일체론자들이 자기가 일본 제국주의의 주역인 것처럼 했던 앞잡이들과 뭔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진짜 속 터져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국가를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정치인인지 이 국민들이 판별을 해서 확인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 로이터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도 외신을 참 좋아하십니다. 국내 언론 잘 안 만나요. 네. 러시아를 향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남북 중에 어디가 중요한지 분별 있게 결정해라라고 러시아를 압박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하고 러시아가 동맹을 맺으면 너희들한테 손해야 하지마 이제 이런 건데 러시아가 듣겠습니까? 아니, 푸틴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전에 또 저기가 했잖아요. 장호진이. 그러니까 북러 전에도 레드라인 넘지 마라. 네, 누가 맞아요. 보면 한국이 러시아를 그냥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런데 오히려 정작 러시아는 지금까지 한국에게 달렸다고 얘기했고 푸틴은 한 3차례 정도, 그다음에 고위급은 한 10차례 정도를 우리는 한국과의 관계 파탄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고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만 직접 우리가 지금 우회 공급까지 했잖아요. 네. 폴란드 통해서 이미 그것까지 문제 삼지 않겠다는 거고 대러 경제 제재도 기분은 나쁘지만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하는데 누가 봐도 우리의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직접 공격하는 것은 러시아에 대해서 적대 체제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러시아가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것만 안 하면 우리는 아니겠다고 얘기했고 북러 협상 직후에 루덴코라는 차관이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거는 미국의 대러 압박에 대한 것이지 한국을 향한 게 아니라고까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다 거짓말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북러 협상이 진전돼서 진짜 동맹으로 가기 전에 러시아를 만나야지 이 둘을 이간질 시킬 거 아닙니까? 최소한 속도라도 줄일 거 아닙니까? 근데 자꾸 이런 방식으로 방송을 통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경고하면 그거는 러시아하고 우리가 적이 되자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냥 제가 들어도 알겠어요. 그죠? 상식적으로 어떤 게 외교냐? 우리가 진짜 국익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트럼프나 누가 돼서 내년 봄에 전쟁 끝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끝나면 그러면 우크라이나 마지막에 우리가 살상무기 됐다가 러시아하고 되면 회복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엔 내년 봄에 전쟁 끝날 가능성 물론 우크라이나에게 불리하게 작동을 하더라도 전쟁은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전쟁 끝내야 됩니다. 끝나야 되죠. 끝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너무 심각하고 그 밀가루값, 기름값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가정 살림에 상당히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요새 올리브오일 사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비싸가지고 이런 문제들 해결하려면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되는데 여기서 살짝 새길로 지나가서 그래서 미국 대통령 선거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한 2달 전에 미국 대선을 좌우할 변수가 뭐냐? 경제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이런 우스개 아닌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 향후에 트럼프가 바이든이 길을 걷다가 넘어지는 게 더 큰 변수다. 제가 그런 말 했어요. 그 비슷한 사태가 지난번 TV 토론에 나온 거예요. 그게 지금 미국을 완전히 휩쓸고 있고 그렇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프리미엄이 쭉 작동을 하면서 꾸준히 뒤지던 바이든이 거의 비슷하게 왔다가 지금 다시 차이가 벌어지고 있고요. 근데 미국 제도상 지금 본인이 사퇴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한 번 더 만약에 그런 모습을 길에서 넘어지거나 또는 2차 토론에 저런 모습을 보이면요. 이제 DNC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전국위원회인데요. 네. 데모크라틱 내셔널 컨벤션 DNC라고 하는데 네. 이게 제가 지금 체크를 해봤는데 7월 말이나 8월에 하는데요. 네. 거기서 이제 확정을 합니다, 후보를. 예. 그런데 그때 이제 대의원들이 올 거 아닙니까? 예. 그 대의원들은 자기 마음대로 못 뽑아요. 그러니까 자기 지역구에서 누구를 뽑았다는 사람들이 와서 그때 이렇게 뜻을 배반할 수는 배반할 수 없구나. 없죠. 예. 마치 나중에 미국이 왜 대의원들이 대통령 예, 뽑을 예, 때도 예. 처음에 했던 대로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서 그러니까 민의를 배반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은 지금으로서는 바이든을 뽑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그게 지나가고 만약에 이 후보가 예. 그때 교체되면 늦고요. 그 전에 그 전에 해야 되니까 지금 이 바이든 지지자들은 속이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예. 지금이 최적기다. 계속 바이든한테 지금 이제 예. 푸시를 하는데 방법은 아까 말한 것처럼 바이든 스스로 사퇴하지 않으면 예. 그 대의원들이 자기 뜻을 바꾸줍니다. 근데 그 집도 사모님이 센지 질 바이든 여사가 중단 없이 가야 된다. 가족회의 결과 뭐 우리는 그렇죠. 고하기로 했다. 그게 쉽겠습니까? 예. 네. 그리고 실제로 그런데 인지력 논란 계속 네. 뭐 파킨스병 전문의가 8번이나 실제로 뭐 백악관을 방문했었다라는 것도 있고 이제 그렇지만 바이든 계속 사퇴 요구 중단해라. 나는 그냥 간다.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아주 현미경을 대고 말실수부터 벌써 우리가 어렸을 때 제일 많이 실수했던 그거잖아요. 굿을 굿이스트, 굿 베를 베스트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굿이스트라고 그랬어요. 저는. 바이든이? 예. 최상급으로 굿이스트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거에 지나가다가 이제 다 등장할 거예요. 아이고야. 트럼프 진영에서는 지금 바이든 제발 사퇴하지 말라고 바라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경우를 봐야 되는데요. 트럼프가 될 경우 바이든이 사퇴하고 만약에 다른 후보가 된다면 누가 될까요? 지금 유력한 사람이 해리스 부통령하고 뉴섬이라는 플로리다 주지사인데요. 이 두 분은 지금 남은 기간에서 지금의 평판으로나 지지도에서 뒤집을 수 없을 것 같고요. 바꿔도. 예, 미셸 얘기가 미셸 오바마 얘기인데 미셸 오바마야말로 바이든이 사퇴하지 않으면 가족같이 지냈고 8년 동안에 오바마 대통령에서 부통령으로 봉사했는데 그 얘기 못 하고요. 그리고 정치 참여를 할 것이냐 이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가능성으로 미셸은 일도 정치할 생각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사실 대체 주자가 또 없어요. 근데 후보를 교체하면 뒤집을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그렇게라도 이제 써보는 건데. 그러면 사실상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지금 보면 한 60% 이상의 당선 가능성이 트럼프한테 있고 바이든은 20% 되죠. 네. 그러면 트럼프가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지지율이 아닙니다. 이거 가능성.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나쁘게 될까요? 이거 장단점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희한하게도 바이든이 되면 지금 계속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점은 제가 저는 뭐 트럼프가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로는 정치인으로서 자격 요건이 안 된다고 보지만 그냥 지금의 동맹화를 끌고 가는 이게 바이든의 최고 업적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전 세계를 동맹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인 거고 그렇으면 이걸 깨려면 어떤 의미에서 아까 역진하려면 트럼프가 하면 아마 캠프 데이비드 그냥 종이짝처럼 날아갈 겁니다. 그래서 진보 일각에서는 트럼프로 가야 한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2018년의 추억을 다시 불러올 수 있다 북한하고. 하노이? 하노이 전이죠. 싱가포르. 하노이는 실패했으니까 2018년에 성공. 그런데 이것 역시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북한이 맞은 뒤통수는 너무 아파서 지금 그때는 북한이 외상을 받아들였어요. 나중에 관계 개선해주고 제재 해제해준다는 것은 외상이었잖아요. 이번에는 지난번에 그 트라우마 때문에 현찰박치기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의 몸값이 너무 높아졌는데 과연 그 말은 높아졌다면 아주 핵심적으로 이겁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도 원할 겁니다. 요구할 수 있고 없어. 그거를 과연 미국 사회와 트럼프가 받아낼 것이냐 이게 쉽지 않고요. 반대편에서는 또 막 극우들이 트럼프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웃기는데 이게 지금 일치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 전직의 관료들이 뭐라 하냐면 미군 철수와 또는 얘기하면서 하는 게 핵무장입니다.
에? 그러니까 한국 핵무장을 트럼프는 네가 지켜라 예. 라고 하면서 허락할 수 있다는 게 네. 얘긴데 이건 역시 미국 사회에서 이 아시아에 한국이 하면 일본 하게 되고 미국에서는 역설적으로 한국이 핵을 가지면 네. 미국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고 일본도 핵을 가지면 소나기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해서 그렇죠. 절대로 미국 사회에서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라는 이른바 이제 지난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초반에 나경원 후보를 비롯해서 그 나경원 핵무장론 의원은 진짜 기회주의적인 게 제가 보기에는 기회주의예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대통령실에 투닝하는 겁니다. 옛날에 저랑 방송할 때는 반대했었어요. 핵무장에 대해서 반대했었어요. 네. 나경원 후보가? 예. 그러다가 그날 와. 딱 다른 거 설명 없이 핵무장 할 때라고 딱 한 게 바로 대표 주자로 나가면서 이야. 용산과 예. 튜닝한 겁니다. 오, 참나. 그게 언제적 일이에요? 의원님하고 대담한 게?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요? 의원 안 하실 때. 그 의원 총선 안 하시고 전에. 방송을 저희 몇 번 했는데 예, 제 예. 기억에는 그때는 반대했었던 거예요. 이야, 예.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 선거용으로. 태세전환이죠. 태세전환. 저는 그분은 그때 그 타이밍은 선거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용산을 중심으로 하고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예. 계속 이렇게 일어나고 지금도 거의 자주 지금 국회에서 세미나 하는 게 이제 우리도 핵무장 할 때다. 근데 이게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꿈 깨십시오. 물론 예. 꿈 깨십시오.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도 원하지 우리는 않고. 불가능하다. 그러면 과거에 했던 국가들은 왜 했냐? 그거는 이제 그 제재를 견딜 각오를 하고 인도도 파키스탄도 지금 다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버틸 수 있겠습니까? 버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 경제가 개방형이고 대외토 이런 거 완전히 우리는 예. 경제가 절단납니다. 예.